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역시 좀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캐빈 헤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갑자기 좀 다크호스로 부상을 하나 봐요. 오늘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계속 제시해 왔던 인물이에요. 연준 내부의 이견을 잘 조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연준 내에서의 평가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누가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월러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현 행정부 이제 고위 인사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월러 이사도 후보에 오른 것이 아닌가. 지금 최종 후보가 제가 이런 5명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케빈 헤셋, 또 케빈 워시, 또 이제 월러 이사, 그리고 또 이제 보우먼 또 이제 부의장 뭐 이런 인사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2020년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해서 이제 연준 이사에 임명이 된 사람이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 9월에 이제 FOMC에서 그때 이제 비컷에 이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비쳤죠. 예, 뭐 반대 여론이 이제 심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떤 행정부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한테는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연준 내에서의 어떤 가장 좀 그런 지명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평판은 가장 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또 유력한 후보였던 헤싯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측근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건 뭐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케빈 헤싯 지금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제 거의 기울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어떤 그 조사를 보면은 케빈 헤시 이사, 케빈 워시 이사한테 밀렸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케빈 헤스에 대한 굉장히 반대 여론들이 많아요. 일단 월스트리트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헤싯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그런 어떤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굉장히 팽배해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되면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공황이라든가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케빈 헤셋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름이 많이 나오는 3명이 또 케빈 헤셋, 케빈 워시,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 것 같은데, 네. 뭐 이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인물은 누굴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도 네. 시장이 선호하는 인물은 저는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면은 월러 네. 이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무난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무턱대고 듣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빈 워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는 월스트리트를 경험한 금융 전문가고 36살에 연준 이사가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 됐습니다. 최연소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케빈 워시의 성향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친트럼프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의 양적 완화라든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을 했는데 그만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계속해서 그때 이거 연준 내에서 연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 위기 대응 이후에 빠르게 정상화해야 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맥하고 좀 닿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11년에 이제 연준이 사직을 사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준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시를 임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워시가 트럼프 말을 듣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차라리 케빈 헤셋을 임명할 바에는 네. 케빈 워시를 임명한 것이 낫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이 온다라면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놔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입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자정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정책 방향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지금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사실 케빈 헤셋보다는 케빈 워시가 낫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월러가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네, 아닌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월러 이사가 오늘 또 한 말들을 짚어보면 뭐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50에서 100bp 좀 높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인하 쪽으로 그쵸. 약간 옹호한 듯한 예. 말을 했고요. 또 연준의 독립성, 이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는 절대적으로 강조할 거다. 뭐 이러면서 약간 독립성에 대한 강조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준 의장 바뀌게 될 텐데 만약에 또 바뀌게 되면 최근에 워낙 연준에서 분열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의견을 좀 잘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점도표상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도 생길까요? 자, 일단 지금 요번에 이제 FOMC의 결과를 보면은 점도표상의 변화 없었어요. 결국 네. 내년에 이제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연준위원회 구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일단 점도표는 1회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향후에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 2회, 많게는 3회까지의 금리 인하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고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촉발되는 그야말로 이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한편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지금 예상대로만 된다라면은 고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점도표상의 1회의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러니까 적어도 한 2회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2회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한 후에 좀 엇갈리고 있는 기업 2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레나와 제너럴 밀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대표님? 레나는 지금 뭐 6%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사실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얘는 부동산 업체인데 레나가 이제 고비용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 위축 우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이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EPS는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했고 매출액은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금리 하락보다 주택 가격의 부담 우려가 더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이게 하락하는 것이 별로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최근에 어떤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레나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본장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나 먼저 확인을 해봤고 지금 6%대에서 계속 좀 낙폭을 틔우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으로 제너럴 밀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반면에 좀 잘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뭐 매출이라든가 주당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첫회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컴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뛰어난 성장성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금 이제 그 박스권의 상단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한 그 $50 정도를 돌파한다면은 향후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를 돌파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스권에 투자 한 $45에서 $50 정도의 이런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두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최근에 어제는 또 혼자서 신고가를 찍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또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뭐 지금 테슬라가 거의 최근에는 나스닥 시장을 거의 혼자서 이제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머스크의 복귀예요. 머스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부의 보직을 받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기업의 경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는 테슬라 자체가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어서 머스크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머스크가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테슬라의 주가에는 상당한 그 인센티브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스페이스X의 내년 상장 이슈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지금 넘어야 될 스타는 많아요. 당장 지금 재료가 되고 있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웨이모에 비해 가지고 절대로 그 기술 수준이 앞서 있다고 볼 수가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조금 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성사가 돼야지만이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또 특히나 코스트코 주주분들이 집중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 배당 가능성이 나왔다고요? 네. 뭐 코스트코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요번에 분기 실적 공개할 때 그 특별 배당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실망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 매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현금 보유액이 한 $170억 넘어가고 있고, 지금 보통 코스트코가 한 3년 주기로 이제 특별 배당을 하는데 딱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돈은 있겠다. 그럼 지금쯤 특별 배당을 한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주가가 지금 오늘은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프리마켓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특별 배당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한 주당 $20 정도의 배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입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 관련해서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넷플릭스 인수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파라마운트의 그 적대적 그 인수 제한 거절을 이거 권고를 갖다가 이제 거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그러니까 쿠시너가 이끌는 그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인수에 철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넷플릭스의 승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이제 넷플릭스를 모아가는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넷플릭스 주가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씩이자씩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넷플릭스를 어제 또 모아가는 종목으로 가져오셨네요. 자, 넷플릭스 소식까지 다뤄봤고요. 프리마켓 특징주 마무리해보고 이제 오늘의 종목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흥미로운 거는 2000년에 기록했던 주가 고점을 25년 만에 돌파했어요. 닷컴 버블에서 우리가 이제 기록했던 주가를 25년 만에 돌파를 했고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의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라든가 광전선 장비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유출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실적 발표에서 2026회기년도 매출이 최대 610억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기존 컨센서스를 10억 달러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계속 그 매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총이 한 3,1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닷컴 버블 때 5,70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그 40% 이상 하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의 여지는 좀 더 남아있다고 예상이 되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같은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는 길게 보고 모아도 된다. 주기는 한 주 1회 그리고 기간은 길게 5년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1회 5년입니다.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 시스코 시스템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도전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의 대표 기업이에요. 뭐 도요타라든가 델타항공, 우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2억 달러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 절차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용 운항 준비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유상증자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11억 달러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금의 문제는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UAM의 성장성은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EU라든가 이런 그 각국이 인프라 확대라든가 상용화에 지금 경쟁이 붙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UAM 통합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상용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두바이에서의 에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주가는 그야말로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최근에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12달러에서 16달러 정도의 박스권에 있는데 매수가는 지금 정도의 수준, 14달러 수준, 그리고 목표가는 18달러. 손절 라인은 박스권의 하단 12.5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드론주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드론도 있고 또 이제 그 UAM도 있고.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 도전 종목으로 챙겨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정도 14달러 정도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8달러 그리고 손절가 12.5달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정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